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실용적 글쓰기 세 번째 시간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좀 읽어야 하는 글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안내 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거를 이번 주 강의에서 다 마무리를 못하면은 다음 주 강의로 조금 넘겨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 글쓰기 세 번째로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첫 번째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에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기. 여러분이 거의 매일 쓰고 계시는 혹은 어릴 때 썼었던 그 일기가 바로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기 아니면 그게 아니면 수기입니다. 수기는 뭔지 아시죠? 일기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주로 밤에 자기 전에, 그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좀 특별한 일이나 그게 아니면은 그냥 하루를 살아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숙이라는 것은 꼭 오늘이 아니라 정해진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경험할 때에 어떤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감정 변화가 어떻게 되었다와 같은 느낌으로 쓰는 그런 글의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 강의에서는 일기나 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배우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읽는 사람, 수기는 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읽는 일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들을 그냥 저술하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딱히 그게 뭐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뭐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있기는 있죠. 근데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좀 억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여러분의 느낌을 적는 것이고, 읽는 사람, 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거나 저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기를 써오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쓰고 안 썼나 봐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딱 시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기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떠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써야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거의 버텨낸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여러분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누군가에게 지금 여러분의 비관적인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낸다고 하면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돌아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그 얘긴 괜히 했나와 같이 되게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거는 비밀인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두 사람 이상이 알면 그건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 뭐 듣는 이가 말을 옮길지 안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비밀인데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그거는 이미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감정을 마치 다른 친구에게 혹은 가까운 누군가에게 혹은 또 다른 마음속에 있는 나에게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초라한 감정까지도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의 밑바닥에 찌꺼기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이 한번 서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비관적이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 안 되면 오늘 아침에 먹었던 메뉴를 적어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니면은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을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은 휘발되어 버려요.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에 비해서 일기의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물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뇌는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각성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내 자신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느낌들을 꼭 일기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날짜 정도만 기록하시고 지금 드는 생각들을 메모 형식으로라도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기나 수필이나 혹은 여행 다녀와서 쓰는 기행문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예요. 우리가 앞서서 묘사와 서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 전부를 다루지 않고 그중에서 여러분이 기말고사에서 쓰셔야 되는 게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뽑아내어서 여러분만의 칼럼 같은 칼럼 형식의 어떠한 한 편의 글을 쓰는 게 기말고사인데요. 그 기말고사를 쓰기 위해서는 이 비평문이나 서평문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 중에서 비평과 서평을 어떻게 써야 하고 그것을 쓸 때에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매체에서의 글쓰기라고 해서 어, 인터넷 웹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블로그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웹상에서 글쓰기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프로페셔널해서 그 화면 앞에서 바로 줄줄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콘티처럼 어떠한 대본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분이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나가지고는 그거에 대한 상품평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글이 전달되었을 때 답글을 쓴다든지 혹은 학교 게시판에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이 글을 쓴다든지와 같은 것들이 바로 매체에서의 글쓰기에 포함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상품평을 여러 번, 여러 차례 길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늘상 쇼핑을 굳이 그렇게 즐겨하지 않고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본 결과 여러분이 거의 매일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메일 쓰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쓰기를 어떻게 하면 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배가 저에게 보낸 이메일 예시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바른 이메일 쓰기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의 경우에는 그죠? 여러분의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 글을 쓰는 사람의 정서, 감정을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을 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서,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책이나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것들, 즉, 그런 것들을 정서라는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려는 어떠한 욕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죠? 쓰고 싶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일기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초등학교 때처럼 막 이게 하루에 한 편, 하나씩 쓰기. 그래가지고 방학 전날에 몰아서 막 20개씩 쓰고 손가락이 아파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런 식의 숙제로서의 일기가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글을 조금 써야 되겠다, 메모를 해야 되겠다, 지금 감정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쓰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동시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글을 쓰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쓰고 싶다라는, 지금 글을 써야 되겠다, 쓰고 싶다라는 동기가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기에 앞서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고 있는 지금 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솔직할 수 있는 글쓴이의 마음가짐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를 통해서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글 쓰는 사람은 자기 반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솔직성을 좀 다르게 해석한다면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의를 할 때나 이야기를 할 때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는 솔직하게 쓰세요라고 했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써요. 학생들의 이성교제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했더니 이제 그 글 속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냐면 나는 여기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워낙 없어서 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경험이 없지만 같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솔직하게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쓰시면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이 있고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지금 알고 있는 만큼의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글쓰기에서 이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어떠한 자기 생각을 그냥 적은 거예요. 일기에서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읽는 이가 있는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에서는 이런 식의 솔직함을 가장한, 그래서 솔직함을 지나서 이런 식의 글꾼은 여러분의 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또 보세요. 상담사와 같은 전문 지식인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되지만 너무나도 자신 없는 표현 아닙니까?
잘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 학생들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그 사람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글쓰기 교육, 글쓰기 연습 자체는 그러한 각각 다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종이에 기록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떠오르는 대로 아무 때나 기록을 해버리면 읽는 사람이 읽으면서 그 사고의 전환에 따라서 일이 갑자기 막 사건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일을 경험하고 그 느낌을 느낀 사람은 글을 쓴 사람 단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명이 느낀 그 느낌과 정서와 감정과 생각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 종이에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 여러분이 기록한 그 기록물을 보고 다른 읽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는 것이 그런 읽는 사람이 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라고 느낄 수 있게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글쓰기 강의이고 글쓰기 연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솔직하게 쓰라고 했더니 솔직함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너무나도 자신감 없게, 자신 없이 신뢰를 줄 수 없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글 속에 적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는 일단 쓰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드는 생각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과거의 일을 들고 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기가 그렇겠죠. 그래서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 본다는 뜻인데 흘러간 과거의 시간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기와 수기 같은 글이 여기에 속하는데 일기와 수기 모두 삶을 기록하는 글이지만은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자기 성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성찰하는 글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시며 특히 일기 같은 것들 읽는 일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자꾸 토해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문장력을 기르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일단 자전거든, 인라인 스케이트든, 심지어 여러분이 종종 하는 그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해보고 자주 해보고 반복을 해야지 더더더 잘할 수 있고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거는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학기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할수록 사실 가끔 특히 이 글쓰기 강의라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작업이에요. 근데 글을 받아보면 정말 같이 울어줄 만큼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사연이나 사건을 겪은 친구들이 가끔 그 쓰기 어려운 그 개인적인 내용들을 글에 담아서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강의하는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요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좀 많이 이런 글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4학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회사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1학년이나 2학년에게 과제를 주면 자기소개서를 쓸 만한 스펙이나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회사 입사에 대해서는 아직 1, 2학년 때는 고민을 안 해본 관계로 자기 고백서를 저한테 보내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아픈 이야기들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한 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개인적으로 그 친구와 뭐 메일을 주고받던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지만은, 음, 그러한 학생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다수의 여러 사람의 여러 명의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계속 외로움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죠? 제가 뭐라고 그러나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여러분께서는 웬만하면은 노트에 손글씨로 쓸 수 있는 노트에다가 여러분 그 일기장 같은 메모장을 마련하셔가지고 의무도 아니에요. 쓰다가 그만두셔도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너무 좋은 일로 기쁘거나 아주 극단적인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은 그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기 쓰기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극단적인 감정이 드는 그 순간만 지나가면 또 다시 합리적인 생각들이 그다음에 이성적인 생각들이 빈자리를 채우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간이 허락한다며 그렇게 바쁜 일이 없다면은 일부러라도 빈 공책을 하나 마련하셔서 손으로 일기 쓰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서평입니다. 서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글에 대해서 논평하는 글입니다. 서평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읽은 책, 즉 대상 자료에 담긴 사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을 정리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한 것에서 끝나면 그거는 이제 요약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서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여러분이 정리한 그 자료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시고 그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만의 견해나 의견들까지도 피력하셔야 되는 것이 서평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평을 쓰려면 가장 1차원적인 게 뭐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 그렇죠? 책 읽기입니다. 일단 책을 읽어야지 혹은 자료를 읽어야지 그 자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서평을 쓰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책이나 자료를 읽기. 그리고 읽으면서 우리가 앞서 여러분이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단락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 문장과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같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책을 읽어가시면서 옆에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단락을 중심으로 요약을 조금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글을 다시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 느꼈던 여러분만의 감정적인 느낌, 정서적인 느낌들을
요약한 거 옆에다가 짤막짤막 붙이고 궁금한 것들을 이거는 이거 아니었나? 라고 메모해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에서 그거였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셔야지 이제 자료가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정말로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서평은 첫 번째, 독후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서평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대단한 작가 아니면은 뭐 편집위원, 논설위원, 뭐 아니면 꽤 유명한 칼럼니스트 같은 사람들이 어, 자기가 읽은 책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글들이 꽤 많을 거예요. 되셨죠? 근데 제가 여러분 학기 기말고사에서 바라는 수준은 그러한 전문적인 서평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계까지를 원하지는 않고요.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한 책들도 대부분 전문적인 책은 그렇게 없어요. 다들 그냥 교양 삼아 상식적인 글들만 몇 권을 추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저보다도 훨씬 더 이런 디지털 매체에 대해서 훨씬 더 밝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훨씬 더 다양하게 이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사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가겠다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요 책을 3권 정도 소개를 하고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제안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는 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책의 줄거리를 줄줄줄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줄거리를 읽고 났더니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거는 독후감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은 독후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책을 덮었을 때의 주관적인 느낌을 서술하는 아주 개인적인 글이라고 한다면 서평이라는 것은 이러한 감상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느낀 그 감정이 다수의 독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그 여러분의 개인적 느낌을 객관화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공론화하는 공적인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A라는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감동적이었다. 이 부분이 특히나 내용이 좋았다. 이 부분에서 어머니가 뭐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이 쏟아졌다와 같은 것에서 멈춘다. 그러면은 그거는 독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줄거리를 줄줄줄줄 쓰고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감동받았다와 같은 느낌을 덧붙이는 이러한 독후감을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독후감은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이나 동기 가끔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기말고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아무 기대 없이 읽었는데 뭐 이렇게
솔직함을 지나서 정말로 하시면 안 되는 그 문장들을 글 속에 마구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줄거리를 요약하고 책을 읽고 난 뒤에 느낌을 서술하는 글로 개인적인 주관의 느낌이 강한 것은 독후감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끝냈어야 하는 글쓰기예요. 이것은. 근데 서평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독후감이에요. 요까지가.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까지가 독후감이라고 한다면 서평은 여기서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나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것에 대한 약간 전문적인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즉, 서평은 책의 주제가 제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주제를 돈, 무료 인터넷, 학교의 미래라고 정해드렸고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차이까지도 우리가 한번 다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의 주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죠. 서평, 여러분, 글을 쓰는 서평자의 관점에서 독자가 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줄거리 쓰고 요약 쓰고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나 배경을 적시하는 거. 이거는 진짜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초등학생용 글쓰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써야 하는 주제 자체가 돈,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좀 전자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나 많은 종류의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돈의 미래, 돈의 앞으로의 형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인터넷 일론 머스크가 일단 그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비용을 11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 한 달에 11만 원 정도 얘기하는 기사를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위성을 여러 개 쏘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도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 페이스북 누구죠? 그 사람도 또한 그러한 구글도 그렇고 그 사람도 또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 사람들은 기업가이고 사업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 자체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자신의 재산을 거의 실험적인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어떤 분야에 저돌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을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론 머스크보다 우리나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훨씬 더 부자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같은 돈을 가지고서, 아니, 더 많은 돈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 돈을 활용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우주로 나아가 보고 새로운 방식의 자동차도 만들어 보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그 돈을 쥐고 부를 축적해 가면서 그 부가 주는 권위를 누리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여러분이 더 선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그 돈이라는 게 죽을 때 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막 몇백억 이렇게가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삼시세끼 이상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살기가 힘든 상황에 그렇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나마 조금 안락하게 화려할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돈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마지막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기부하는 것도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돈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인류의 발전이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인류를 한번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떠한 일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알지만은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하면 사는 게 심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전 안 하고 아무리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주더라도 안정적인 그 상황, 더 이상의 뭔가를 배울 수 없는 그 상황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전하고 또다시 안 되면 원인을 분석을 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료 인터넷과 관련된 이야기, 왜 그거를 하려고 해야 할까? 왜 무료로 주려고 하지? 우리가 쓰고 있는 무료라는 것이 진짜 무료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학교의 모습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학교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학교의 모습이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학교는 구닥다리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학교에서 배울 게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학교가 문을 닫는 순간 여러분과 같은 성인은 상관이 없지만은 초중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낸 집에서는 거의 멘붕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부분 맞벌이인데 바깥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학교가 그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학교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모여 놀거나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면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통적인 학교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운동이 새로 생기기도 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저랑 하는 것처럼 동영상 비대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실험의 하나로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대학들이 미네르바라는 대학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각각 자기가 원하는 교수를 쫓아서 원하는 과목을 국가를 넘나들면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셨으면은 하고 해서 제가 요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드렸고요. 나중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재계약 기념으로 죄송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한국에서만 취직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해외에 나가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직을 했는데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뭐 서양인을 만나든지 뭐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을 때 쟤는 도대체 왜 저러지라는 생각들로 문화 차이로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서도 동양과 서양이 뭔가를 구분하는 기준, 그 구분의 기준을 잡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과 결혼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진짜로 어마무시한 사랑이 아니면은 극복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 그 사적인 느낌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제가 사적인 느낌으로 이 과제를 준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그 동서양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해외에 취업을 하시게 될 때 되게 여러분에게 뜻깊은 도움이 되는 어떠한 파트가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급하게 제가 하나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로 여러분께서 어, 서평 책을 읽으시고 그래서 그 책들의 내용들을 조합해서 굳이 줄거리를 적을 필요 없어요. 그 책에서 습득한 정보들을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를 반드시 넣어가지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목 공지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14주차에 학술적 글쓰기라고 해서 A4 5장에서 10장 정도의 논문을 받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4학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게 너무 과제로서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주차에 제가 받기로 한 우리가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저에게 보낸 글들은 대부분 문제풀이하는 짧은 한 단락짜리 짤막짤막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14주차에 유일하게 완성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하나의 글을 제가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학술적 글쓰기로 논문을 받으려니 여러분에게 너무 과제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공지해 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4학년이 많으니까요. 어차피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떤 회사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혹은 가고 싶은 어떤 관공서나 어떤 기관을 정하셔가지고 거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대로 그 형식을 다운받거나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 편의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14주차 강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14주차에는 따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따로 뭔가를 시청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과제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과제로 출석도 같이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서평자는 책과 독자의 연결고리를 잡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그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책을 이미 읽은 사람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든 안 읽었든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 서평을 쓰실 때에는 앞서 여러분이 그 서론, 본론, 결론을 쓸 때 서론 도입부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 강의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개인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간에 읽는 사람, 독자가 책에 대해서 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스를 같이 제공해야지만 여러분의 서평문을 독자가 읽는 사람이 끝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 쓰기 도입 부분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작하는 방법에 왜 그 달고나 뛰기. 내가 어릴 때 제일 처음으로 한 요리가 달고나 뛰기이다와 같은 글.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그것을 어릴 때 장난삼아 해봤을 법한 그것을 최초의 요리라고 명명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독자와 서평자 간의 공감을 형성시킴으로써 그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론을 쓸 때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본론 부분에 들어가셔서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예를 들거나 뭐 비교나 대조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거론해야 될 때에도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시나 그러한 내용들을 거론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시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지금 3번 유의사항에 안내해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것은 2차 시 강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